1506년 가을,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 창덕궁에서 한 남자가 민간복으로 변복한 채 말을 타고 궁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융, 12년간 조선을 다스렸던 제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어린 시절 총명하고 왕다운 기상을 지녔다던 이 왕자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게 되리라는 것을, 반정군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2달 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리라는 것을. 연산군, 그 이름만으로도 폭정과 광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고 나라를 위해 정사를 돌보는 군주였습니다. 과연 이 평범했던 왕자는 어떻게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변해갔을까요? 1476년 11월 7일 경복궁 교태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종, 어머니는 중전 윤씨, 성종의 첫째 아들이자 정통성이 확고한 왕자였습니다. 왕실의 경사였습니다. 단종 이후 오랜만에 태어난 적장자 출신 왕자였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3년 만에 어머니 윤씨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1479년 여름, 중전 윤씨가 폐비되어 친정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씨는 투기가 심했습니다. 성종이 후궁을 가까이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급기야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왕을 능멸하는 중죄였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왕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훗날 원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폐비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인수대비와 정의왕후까지 나서서 폐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82년 8월 16일 좌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들고 윤씨를 찾아갔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윤씨가 죽으면서 피 묻은 적삼을 남겼다고. 그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씨가 간직했다가 훗날 손자 연산군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야사일 뿐입니다. 연산군은 즉위 직후 성종의 묘지문을 보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밥을 굶었다고 합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에게 100년 동안 이 일을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린 원자는 계모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1483년 7세가 된 연산군은 세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허침, 조지서, 서거정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배우기를 싫어했습니다. 배우라고 타이르면 되레 유학은 잡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스승 조지서는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세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께 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산군은 벽에 낙서를 했습니다. 허침은 성인이고 조지서는 소인배라고. 이때부터 조지서를 미워했습니다. 훗날 갑자사화 때 조지서를 처형한 것도 이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성종은 아들의 학습 태도를 걱정했습니다. 자주 스승들에게 세자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성종 자신도 세자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연산군은 대간들에게 시달리는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기질이 있고 총명하고 학구열이 높았다. 7세 때는 성품이 굳세며 침중하고 엄숙하였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제가 뛰어났습니다. 감성적인 시를 잘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종기가 자주 났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어이들은 그 원인을 추위와 스트레스로 보았습니다. 센자 시절부터 제위 중반까지 이 병은 계속되었습니다. 1494년 12월 29일 18세가 된 연산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이 승하한 지 5일 만이었습니다. 25년간 조선을 성공적으로 다스린 성군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조정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백성들도 새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은 처음 4년 동안 멀쩡한 왕이었습니다. 북방 여진족에 대한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비용사를 설치해 왜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성곽을 수리했습니다. 변경으로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경연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국조보감, 여지승남 같은 서적의 편찬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바로잡았습니다. 악한 관리들을 색출해 벌했습니다. 3명의 대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신하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한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이 새로 왕위에 오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영명한 임금이라 일컬었다. 정말로 연산군은 초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언관들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능상, 즉 위를 능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종 때부터 3사의 세력이 커져 왕권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신하들과 충돌했습니다. 부왕을 위한 수륙제를 설행하려 했지만 유생들이 불교의식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의금부에 하옥시켰습니다. 종친과 외척에게 관직을 주려 했지만 3사가 반대했습니다. 유모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하려 했지만 이것도 반대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를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림에서는 성종의 유언을 내세웠습니다. 100년간 폐비 윤씨 문제는 논외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연산군의 감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조차 복권시킬 수 없다니. 1498년 7월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하던 중 김일손의 사초에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글은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유자광과 이극돈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연산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종직의 문인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영남 살인파가 몰락했습니다. 견제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조정은 다시 훈구파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군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살인파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왕이었어도 큰 옥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해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위 8년에서 9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자주 열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정 운영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성종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1502년 연산군의 인생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장록수였습니다. 제한대군의 간호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나이도 3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장록수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콧노래 창법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연산군이 그녀를 불러들였습니다. 감성적인 시를 쓰고 풍류를 아는 연산군은 장록수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장록수는 특별했습니다. 30줄인데도 16세 소녀처럼 보이는 동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산군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시집가고 온갖 남자를 만나보며 체득한 능력이었습니다.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다루었습니다.
조롱하고 욕을 해도 연산군은 기뻐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총애했습니다. 1503년 수경에 봉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하사했습니다. 노비와 전답, 가옥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 민가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상벌이 장녹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노래 솜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서 어머니의 품을 느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의 품을 친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했다고.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 계모 정현왕후는 차가웠습니다. 한 번은 연산군과 진성대군이 함께 놀다가 넘어졌는데 정현왕후는 자기 아들만 일으켜 주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마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어미소의 젖을 빠는 송아지를 보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미물도 저렇게 키워주는 어미가 있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없단 말이냐. 1504년 연산군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해 초 소해왕후 인수대비가 연산군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패비 윤씨를 복권하는 문제였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거소로 쳐들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였느냐고 따졌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던 인수대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해 4월 27일 인수대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상을 25일로 치렀습니다. 3년상 대신 2일 여골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504년 윤사월, 연산군은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세좌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들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전년 9월에 이세좌를 유배 보냈습니다. 옷에 술을 엎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록을 뒤졌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윤필상,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회, 이파, 김승경, 권주, 이극균, 성준, 당대와 전대의 권신과 명망가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 참시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목을 잘랐습니다. 산 사람들은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까지 연좌되었습니다. 화를 입은 사람들이 본인만 230여 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가장 잔혹한 일은 성종의 후궁들에게 일어났습니다. 3월 20일 밤 창경궁 뜰에서 연산군은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결박했습니다. 직접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이항과 이봉을 불러 어머니를 때리게 했습니다. 이봉은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장을 대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두 후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찢어 젖을 담가 산과 들에 버리게 했습니다. 두 왕자는 유배를 갔다가 이듬해 죽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훈구파도 살인파도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대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권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강화된 왕권을 국정개혁에 쓰지 않았습니다. 연희와 음행과 사치에 썼습니다. 사냥과 민가 철거에 썼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습니다. 기녀 흥청 300명, 운평 1000명을 선발해 연회를 즐겼습니다. 진귀한 음식을 마련하느라 내수사의 재정은 텅 비었습니다. 사간원을 폐지했습니다. 경연을 없앴습니다. 여러 관서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언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직언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했습니다.
금표를 도성해서 사방 백리까지 확대했습니다.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부인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백부월산대군의 부인 박씨까지 범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는 5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결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산군은 처용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대비들을 협박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소해왕후 앞으로 갔습니다. 소해왕후는 크게 놀라 병을 얻었습니다. 밤중에 부르짖으며 후원을 달렸습니다. 무당굿을 좋아해 스스로 무당이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왕비 신씨는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신씨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식들도 아꼈습니다. 특히 장녀 휘신공주와 차남 창녕대군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폭군이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자신도 자신의 행태가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전등 신화를 내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성색이나 감으로 인하여 나라가 꼭 망하겠는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1506년 조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모였습니다.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왕을 폐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같이 모의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호남 지역에서 연산군 폐위 경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1506년 9월 1일 저녁 반정군은 흥인지문 부근 훈련원에 모였습니다. 무사를 규합했습니다. 밤 3경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먼저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신수군과 그의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임사홍을 죽였습니다.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정현 왕후를 만나 윤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정현 왕후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이 아닌 연산군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에 불이 나는 틈을 타 민간복으로 변복하고 도망쳤습니다. 한성부 근처의 한 민가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의 사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2년간의 통치가 하룻밤 만에 끝났습니다. 9월 2일 오후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장록수와 다른 후궁들은 한성부 종로와 남대문에서 투석 사형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록수의 시신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이들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 폐세자 이황을 비롯한 4아들이 사사되었습니다. 교동에 유배된 연산군은 비참했습니다. 유배지의 별감과 상궁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곧 열병에 걸렸습니다. 독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강화부사의 도움으로 모면했습니다. 연산군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왕비 신씨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왕비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위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역질, 즉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동에 안장되었다가 1512년 폐비 신씨의 요청으로 경기도 양주 해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한 왕자였고 재위 초기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어머니의 비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6세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즉위 후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되어 사사당했다는 사실, 자신을 낳아준 분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관여했다는 사실. 연산군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무오사화로 살인파를 제거했습니다. 갑자사화로 훈구파를 숙청했습니다. 모든 견제 세력을 없앴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와 방탕에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장록수에게 투영했습니다.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학자들은 연산군이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가 경계선 성격장애나 조현병을 앓았다고 보는데 연산군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었던 점, 과대망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날 것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폐위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파멸한 것,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묘호를 받지 못한 왕입니다. 왕이 아닌 군으로 불립니다. 실록도 실록이 아니라 일기로 기록됩니다. 완전히 왕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바로 그 예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유년기의 상처가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평생 사람을 괴롭힙니다. 오늘날 연산군의 묘를 찾아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의 묘는 소박합니다. 왕릉이 아닌 평범한 묘입니다. 부인 폐비 신씨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묘 앞에 서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폭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폭군이 된 사람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 유년기의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 복수는 결국 자신도 파멸시킨다는 것. 하지만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진다는 것. 중종 반정은 하룻밤 만에 성공했습니다. 12년간 공포로 통치했던 왕이 하루아침에 폐위되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1506년 가을 새벽, 국문을 빠져나가던 그 남자, 연산군.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총명했던 왕자, 재위 초기 훌륭했던 왕, 어머니의 복수에 사로잡힌 아들, 절대 권력에 취한 폭군, 그리고 마지막엔 쓸쓸하게 죽어간 한 남자. 이 모든 것이 연산군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단순히 폭군이라는 말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해 폭군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연산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